과민성 환자분들은 물을 조금만 마셨는데도 많이 마신 사람처럼 마려움을 급하게 느끼는 거죠. 하루에 20번을 가도 사실 참을 수 있으면 과민성 방광이 아닌 거예요. 흔한 예로 집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마렵기 시작했어요. 이미 차를 딱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막 누릅니다.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15층에 빨리 막 닫힘을 누르는데 누가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타요.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15층에 올라가다가 싸버립니다. 참는 방법을 케겔처럼 참아야 되는 거예요. 허벅지에 왼손 올리시고 오른손은 배에 올리시고 이 상태에서 항문을 아주 부드럽게 쓱 잡는다. 여기랑 왼손 오른손 힘이 들어가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제가 올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김철증 이름 만난다. 김철증입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또 소변이 마려운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화장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소변이 샌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방광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는데요. 이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도 치료법도 완전히 다른 과민성 방광 그리고 신경인성 방광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아람 건국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앞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노화 현상하고 이 과민성 방광하고 차이는 어떤 거예요? 네, 이제 과민성 방광이 정말 많은 부분은 노화와 관련된 건 맞습니다. 이제 연세 드시면서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그러면 노화만 있느냐? 딱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신경학적 원인이나 질환에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노화와 과민성 방광을 구분하는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젊으신 분들도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이 꽤 있는 거죠. 네. 과민성 환자분들은 물을 조금만 마셨는데도 많이 마신 사람처럼 마려움을 급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간다, 뭐 여러 번 간다의 개념이 아니고 화장실을 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이거를 조절이 안 된다. 그 자기가 요의를 느끼는 어느 정도 그 채워지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민성 방광 환자들은 적게 채워졌는데도 요의를 느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사실은 방광의 사이즈도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500cc가 채워지는 방광도 있고 100cc가 채워지는 방광도 사이즈가 다르긴 하지만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공통적으로는 그 꽉 차지 않아도 마려움을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방광에 염증이 생긴 방광염하고 이 과민성 방광은 방광염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과민성 방광은 말 그대로 방광염이 아닙니다. 과민성 방광은 염증으로 인한 질환이 아니라는 거죠. 박테리아나 세균에 의한 감염에 의한 질환이 아니고 기능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난 것을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고 소변 검사에서 염증이 있고 균을 동정했더니 균이 나온다 하는 거는 방광염 이렇게 부릅니다. 병명 이름에도 이제 과민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이 병리학적으로 과민성 방광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자주 보시는 거하고 과민성 방광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자주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을 또 많이 드셔서 자주 보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병리학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급박성입니다. 네, 내가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루에 20번을 가도 사실은 참을 수 있으면 과민성 방광이 아닌 거예요.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예를 들면 고속버스를 못 탑니다. 네, 흔한 예로 추운 겨울날 집에 가는 거예요. 네, 가는데 마렵기 시작했어요. 이미 차를 딱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막 누릅니다.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15층에 빨리 막 닫힘을 누르는데 누가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타요.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15층에 올라가다가 싸버립니다. 그렇게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그 기저귀를 좀 차겠네요. 많이 계십니다. 너무 심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엘리베이터 못 타세요. 아는 사람 만날까 봐. 근데 이게 정말 흔히 있을 수 있는 과민성 방광 환자분한테 있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라서 원인은 없어요? 방광신경에 뭐 문제가 생겼다는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여러 기관들이 사실 조금 노화가 되면서 퇴색 기능들이 조금씩 떨어지죠. 뛰는 것도 옛날같이 많이 못 뛰고 이런 것처럼 방광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방광도 근육으로 쌓여져 있는 장기다 보니까 근육의 힘도 좀 떨어지고 근육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신경학적 변성들이 많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방광도 그 기능이 많이 이제 퇴색이 된 거고 그 중에서도 약간 이제 병적으로 조금 더 심한 부분들이 자꾸 더 쌓이면서 증상이 나타난 거를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거가 잘 생기는 그 무슨 고위험군 환자 그룹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그 딱 밝혀진 건 없는데 특이한 거는 변비가 있는 분들한테는 또 많이 생깁니다. 크로스톡이라고 해가지고 골반의 장기들이 서로 대화한다고 해요.
서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좋은 영향은 서로 안 미쳐요. 그래서 변비가 심한 사람들은 과민성 방광도 있고. 그러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어느 정도가 되면 문제라고 네. 보면 되나요? 보통 정상으로는 하루에 6에서 8회를 정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금 보는 것도 비정상, 너무 많이 가는 것도 비정상이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생활을 했을 때 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거나 이러지 않았을 때 몇 시간 간격이라고 그래서 그럴까요?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간격을 말합니다. 3시간에 4시간.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게 이제 40대, 50대까지는 여성이 많고요. 60대가 되면 남자 여자 비율이 비슷해지다가 70대가 되면 남자가 많아집니다. 근데 여성들은 이제 뭐 임신, 출산, 여러 가지 또 갱년기 등등 많은 몸의 변화를 겪으면서 40대, 50대가 되면 굉장히 많아지시는데 남성들은 또 특이하게 전립선이 있죠. 네, 전립선이 이제 방광 출구를 감싸고 있는 질환이 장기인데 이게 커집니다. 나이 드실수록. 그러다 보니까 70대쯤 되시면 이게 막혀 있으니까 이게 예민해지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환자 증상만 들어도 거의 진단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딱 진단 내리진 않겠죠? 뭐라도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과민성 방광은 일단 기본적으로 증상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급박료가 있느냐 이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소변 검사라든가 균에 염증이 없는지 기본적으로 꼭 해서 방광 염화하고 감별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비뇨기과 가면은 왜 그 소변 얼마나 잘 빠져나가고 이런 역동 검사 그거는 안 해요. 좀 많이 심한 경우에는 하긴 합니다. 요역동학 검사는 말 그대로 방광의 기능이 정말 잘 돼 있는지 소변을 배출한다는 게 방광이 짜주는 것만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나오는 출구가 부드럽게 열려야 됩니다. 카테터가 요도로 하나 들어가고 직장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일정하게 아주 소량이 쫙 채워지면서 방광이 압력이 걸리느냐를 체크하고 어떤 분들은 막 힘으로 배로 힘을 쫙 눌러서 소변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소변이 나오는 게 복압으로 보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검사. 아, 이게 복압으로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복압으로 보면 안 좋은 거죠. 부드럽게 나와야 됩니다. 소변을 힘줘서 본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민성 방광 좀 심한 사람들은 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너무 좋죠. 결국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많으시거든요. 대부분 어르신들 오셔서 아 이거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시는데 치료 받으시면 이거 진작에 할 걸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럼 그 치료는 진작에 받아야 할 그 치료는 뭐예요? 일단 예전에는 항콜린제라고 하는 약물들을 많이 썼어요. 전통적으로. 근데 이게 문제가 쓰면 또 변비가 심해지거든요. 변비 심하면 또 방광이 또 안 좋아지는 이게 악순환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미라베그론이라고 하는 약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비가 안 생기는 차세대 약이고요. 또 굉장히 오랫동안 잘 쓰이는데 너무 심하면 막 다 싸버리는 분들이 이거 먹고 어느 정도 좋아지긴 하지만 나 아직도 좀 급해. 이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고혈압, 당뇨처럼 평생 드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또 하나는 치료가 방광에다가 보톡스 주사를 해요. 내시경이 쏙 들어가서 방광 벽에다가 여기다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얼굴에 하는 보톡스랑 같은 겁니다. 정말 요즘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럼 보톡스를 맞으면 부작용 같은 건 없어요? 부작용이 아주 드물게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서 주사를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뭐 요로 감염 같은 것들이 아주 드물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근육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방광이 너무 힘이 없는 분들한테 주사를 해버리면 과도한 건 안정이 됐지만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너무 힘이 없는 분들은 좀 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이 좀 악화되는 상황은 카페인도 좀 영향을 주나요? 네, 그것도 정말 많죠.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과민성 방광이라고 오시는데 이만한 커피 들고 오신 분도 많아요. 들어올 때. 카페인, 뭐 탄산음료, 맵고 짠 거 이런 것들이 방광을 많이 자극하거든요. 술은 어떻습니까? 술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녁마다 약주 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근데 나 왜 이렇게 밤마다 깨냐? 여쭤보면 저녁마다 약주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김한환 교수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신경방성 방광 클리닉이야. 이건 뭡니까? 네,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하는데요. 뭐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방광은 신경에 굉장히 정밀한 조절을 받고 신경을 또 머리에 전달을 하는데 척수 손상이나 치매, 파킨슨, 뭐 뇌혈관 질환, 허리 디스크 있는 환자분들이 방광하고 머리로 가는 신경 어딘가에서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2차적으로 방광에 문제가 생긴 걸 신경인성 방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과민성 방광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완전 반대일 수도 있는 게요. 이 환자분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마렵습니다. 안에 소변이 없는데도. 없는데도.
또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마려워요. 꽉 반대로? 차도 네, 반대로. 그것도 문제잖아. 꽉 차도 안 마려. 게다가 방광 이제 출구를 딱 이 요도를 관략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느슨해졌다 보니까 하루 종일 소변이 새는 사람도 있어요. 정상적이라면은 방광의 소변이 일정 부분 차면은 그 안에 센싱하는 세포가 뇌에다 신호를 보내요. 좀 이제 찼다. 그럼 뇌가 야 이제 내보내야 될 것 같다니까 요 안에 그 방광 출구를 스핀터를 열어요. 그렇죠. 관략근을 열어주면서 방광이 쫙 수축하죠. 근데 그 모든 과정에 조금만 손상이 생겨도 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런 건 진짜 어떻게 진단은 어떻게 해요 일단? 일단 진단 자체가 굉장히 진단을 오래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선행 질환이 있고 방광이 문제가 되니까 일단 선행 질환이 딱 생겼을 때 다들 이거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 치매야? 아니면 우리 아들 교통사고야? 파킨슨이야? 이거에 딱 집중이 되니까 방광은 일단 뒷전이 된 거죠. 근데 왜 그 방광 문제를 나중에 치료하면은 왜 이 치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치매가 있고 나서 소변줄을 이제 넣어놓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가 소변을 못 보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찰해봤더니 이런 오랫동안 차고 있는 환자들에게 요로 감염이 계속 재발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콩팥의 기능이 훨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방광에 대한 진단을 하고 이 환자에게 맞는 치료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지금 건국대병원 인성 방광 클리닉이에요. 네네. 저희 클리닉은 그래서 이제 30분 진료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일부러 30분 진료를 하는 이유가 환자분들의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거든요. 히스토리를 잘 알아야겠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해결을 해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치료 중에 하나가 자가 돈요라고 하는 걸 해요.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 소변줄을 넣어서 방광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주면은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통 환자들이 이제 소변을 봤다고 하지만 100이 있었는데 30만 보고 70이 남아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아니면 110, 120 막 그 과도하게 차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방광은 제일 중요한 건 방광을 100% 다 비워주는 거. 환자분들이 이제 회복하시고 나서 40년, 50년을 사셔야 되잖아요. 치매 파킨슨 환자분들이 치매 파킨슨으로 돌아가시지 않거든요. 이분들 결국은 요로 감염이나 호흡기 감염으로 돌아가세요. 이 과정에서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소변 문제입니다. 약으로 방광을 딱 묶어주고 시간에 따라서 비워주기만 하면 요실금도 사라지고. 요식금 사라지고. 네. 그러네. 그러면 혹시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쭉 몇 년을 뺐더니 그 신경인성 방광이 좀 좋아질 수는 없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세요. 저희 이제 클리닉에 오셔서 사실 사고나 이제 가족들이 오셔서 심각한 문제를 이제 회복이 됐는데 방광이 이제 고장이 돼서 소변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죠. 제일 많이 물어보시기 이런 질문이세요. 내 방광 언제 돌아오냐.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는 신경인성 학적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방광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으면 아직 망가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미리 예방하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제일 치료. 좋죠. 네. 파킨슨 환자분들은 하루 종일 방광이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 가면 배출이 안 되는 두 가지를 보통 다 가집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분들이 정말 치료가 어려우세요. 하루 종일 마려운데 화장실 가도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밀하게 그 환자의 그 시기에 맞게 치료를 제공해드려야 되거든요. 파킨슨이니까 이렇게 취소하세요. 척 손상 환자니까 무조건 돈이하세요. 이러면은 치료가 안 됩니다. 환자분들에게 맞는 치료를 제공해 드리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3시간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좀 얼마나 찾는지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잘 열심히 따라오시는 분들은 3시간에 한 번 뭐 딱 빼주라 하면 잘 따라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3시간마다 빼줬더니 빼준 양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희한하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물 마신 타임이랑 뭐 양이 다르고. 바이오리듬도 다 다르고 어떨 때는 뺐더니 50도 안 나와요. 어떤 때 뺐더니 막 1리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분들이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외출을 못하고 일상생활을 못하고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이유가 사실 소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클리닉 하면서 사실 제일 그런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여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사실 이게 이제 웨어러블 센서인데요. 이거 이제 아랫배에 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맨살 위에다가 이걸 붙여놓으면 작동을 시키면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방광에서 차는 걸 보는 거죠. 지금 차는 걸 보는 거죠. 방광 50시 찼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네. 알람이 와요. 네네 알람을 보내주는. 요즘 아직 개발 중이고요. 아마 이제 올해 말쯤에 이제 최종 식약처 인증을 받을 걸로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배뇨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방광 훈련이나 케겔 운동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이제 과민성 방광에 사실 좀 국한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소변 자주 보고 급하고 한 분들은 소변을 조금씩 참아보는 훈련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참을 때 어떤 분들은 진짜 막 이러고 참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소변이 말이 없다 그러면 사실 적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자주 보시는 분들은 배뇨일지라고 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또 말이 없네. 그럼 좀 가짜다. 그쵸, 가짜다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해보시는 거죠. 주위를 좀 돌려보면 이게 쓱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급백로 있는 사람은 그걸 못할 것 같은데. 과민성광 심한 분들은 사실 못하세요. 약을 근데 드시면서 하는 거죠. 참는 방법을 케겔처럼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겔 운동은 평소에 하셔야 되고요. 참는 거는 이제 주위를 좀 돌려보는 거 정도. 내가 이제 요일을 느꼈을 때 항문에 힘주는 그 케겔 운동을 하면은 좀 사라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케겔 운동을 조금 잘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실 때는 허벅지에 왼손 올리시고 오른손은 배에 올리시고 이 상태에서 항문을 아주 부드럽게 쓱 잡는다. 이렇게 한번 쓱 잡아보실게요. 잡아보셨는데 이때 지금 문제가 여기랑 왼손 오른손 힘이 들어가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제가 올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케겔 운동 하라고 하면 대부분 여기 힘 들어가거든요. 오로지 항문에만 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잡았다 폈다 하시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스르륵 잡는 거죠. 슥 잡고 10초 기다리기. 그리고 풀고. 네, 이게 케겔 운동의 정석입니다. 네. 지금부터 미리 연습하면 더 좋은 거예요. 평소에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TV 보시면서도 하시고, 네, 하시면. 자,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참으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좀 세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 말씀드린 대로 참으면 좋은데요.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참으면 오히려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물 많이 드시고 화장실 자주 가셔야 돼요. 오히려. 마지막 팩트 체크는요. 커피를 끊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네, 이거는 정답은 O 하겠습니다. 네. 커피 요즘 정말 많이 드시죠. 근데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한테는 커피 드시는 건 방광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연하게 오전에 한 잔만 드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과민성 방광인 환자들이 진작 치료받을 걸 했다라는 그런 환자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은 초기부터 이 트레이닝을 같이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나 배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오늘 나눴던 이야기처럼 과민성 방광, 그리고 신경인성 방광, 야간요 여러 가지 이런 배뇨장애 질환들은 초기에 진단을 받으시면 훨씬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사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비뇨기학과 전문의와 이것부터 상의하셔서 훨씬 더 활기찬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광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방광이 제2의 뇌네. 거의 뭐 굉장히 예민하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러면 낫는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아람 건국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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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